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6주차 2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임성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차 시간에 POSC 방식에 대해서 일단 POSC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왜 제기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크게 우리가 이 과정지향적 책임성과 성과지향적 책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POSC 방식에서 이 과정지향적 책임성과 성과적 지향적 책임성,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는 7주차 수업 시간 전에 잠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책임성의 유형인데,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 책임성은 책임감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비슷하게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를 보면은 확실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 책임성에 대해서 이 루시와 프리만이 언급했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와 프리만은 책임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적용 대상 책임성. 자, 이거 핵심만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앞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미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루시아 프리만이 언급했던 이 책임성 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서 가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적용 대상 책임성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무엇인가 등의 책임성을 의미한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받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과정지향적 책임성 POSC 할 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적용 대상 책임성은 진짜 이 서비스가 진짜 저걸 받을 만한 대상자를 잘 선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동 급식 바우처 대상자라면 이 말 그대로 10대 청소년까지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20세가 넘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못한다고 제공해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대학을 안 갔으면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대학을 안 갔으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20살이 넘은 사람에게 밥 못 먹는다고 급식 바우처 카드를 주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주니까. 그래서 적용 대상 책임성이라는 거는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대상자가 잘 선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1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 전달 책임성입니다. 자, 서비스 전달 책임성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비스 전달이 있어서 책임성을 제대로 졌느냐 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전문성이 있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쉽게 말하면은 아동들에게 급식 바우처를 카드를 받고 음식을 제공하자면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공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좀 하지만 이게 좀 비하시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식 식당에서 정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요. 이게 서비스 전달 책임성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량식품이나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공된 그러한 식당에 의해서 제공되는 식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렇게 조리된 음식이 어떤 루트로 나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종사자에 의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비스 전달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아동 바우처 서비스로 급식 아동 바우처 서비스로 따지자면은 진짜 정식으로 등록된 식당에서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그렇게 보는 게 서비스 전달 책임성. 자, 세 번째는 영향 책임성입니다. 자, 영향 책임성은 자, 내용 보시면은
서비스를 받은 자가 처음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변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비스를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이 원래 계획했던 그 영향에 발생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겠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효율 책임성. 자, 우리가 효율과 효과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목적 목표처럼 효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은 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때 필요한 예산이 들겠죠. 결과는 똑같이 발생했는데 돈이 다르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 가정해 봅시다. A, B 학생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A 학생은 국어 시험에 80점 받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는데 B 학생은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하고 80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 되죠? B 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영양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식당에서는 재료비가 10,000원이 들었고 B 식당에서는 5,000원이 들었으면 누가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 그것이 바로 효율 책임성. 효율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의 효율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경제적으로 들었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효율 책임성. 아무리 결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60점이에요. 근데 수학 성적이 이제 과외를 시켰더니 수학이 80점이 나왔다 가정해 봅시다. 중요한 거 수학이 20점 성적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한 달에 수학 학원비를 2,000원씩 냈어요. 성적은 올랐죠. 효과는 발생했죠. 근데 이게 진짜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효율 책임성은 비용의 효율성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효율 책임성. 자, 다음은 재정 책임성입니다. 재정 책임성은 말 그대로 이 투입된 이 금액에 대한 투명성. 그래서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아마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재정 지출 출납이 투명하게 잘 되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복지 재정은 굉장히 투명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과 또 세금을 어찌 보면 부담하는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책임성 이 부분은 이 투명성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법률 책임성. 법률 책임성은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너는 서비스를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면 비밀 보장도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지 현물로 지급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그 관료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 책임성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미지 책임성. 자, 결국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세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면은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재원을 모금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사례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일부 이 기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탈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몇 명의 실수였지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고 오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후원금을 안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부당한 가치, 이 평가 절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아니면 초록우산이나 세이버칠드런,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우리 한 번씩 그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이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날 때 물론 후원을 해달라라는 공익 광고도 같이 나오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했다라는 걸 많이 PR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미지 책임성.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욕구 책임성. 자, 결국 뭐냐면은 이용자,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결국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클라이언트가 진짜 결핍된 욕구가 무엇인지, 그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능력까지도 결핍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욕구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욕구 책임성.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 위에 몇 가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이 적용 대상 책임성부터 서비스 전달 책임성, 그리고 역량, 효율, 재정, 법률, 이미지까지 한 8가지 되나요? 이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로부터 이제 위임받아 전달하는 공익집단이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책임성 있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 번째에서는 책임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성. 자,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효율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효율은 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효율이 좋았다 보는 것처럼, 효율성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낮아서 한 달에 학원을 보내는데, 옆집 분들은 보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학원 2번 가는데, 한 번 가서 2시간 하고 오는데, A 집은 보니까 자녀가 30만 원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B 집은 보니까 40만 원짜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보니까 학원을 잘 찾아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30만 원 내고 다니고 40만 원 내고 다니고, 우리 아들은 5만 원 내니까 어때요? 굉장히 경제적인 효율성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학원을 한 6개월 다녔어요. 근데 30만 원씩 내고 다닌 애, 똑같은 학년이에요. 수준도 똑같았고, 근데 30만 원 내고 다닌 애 성적은, 수학 성적이 80점이 나왔어요. 40만 원 내고 다닌 애 학교 성적은 이제 8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6개월이니까 10만 원씩 더 내서 60만 원 더 내고 5점 더 받았으면은, 어떤 사람은 60만 원 더 내고 5점 더 받은 거는 뭐 큰 의미 없다, 이러면은 30만 원 내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만족해 할 거야 아마. 근데 5점이 어디냐, 5점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40만 원 낸 거에 대한 또 만족감을 누릴 거예요. 근데 5만 원 내고 다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40점이 나왔어요. 이래 되면요, 비용의 효율성은 발생했지만 결과의 효과성은 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고 효과도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좋다고 효율도 무조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수학이 90점 나왔어요. 정말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학원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래 되면요, 40만 원 내고 85점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내고 90만 원 받았으면은, 90점 받았으면은 이건 뭔가 또 안 맞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게 프로그램의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은 사회적 목표의 성취 여부에 주어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 말입니다.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 말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목표 성취에 이제 시기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효과성을 사회적 목표의 성취로 규정할 때, 즉 사회적 목표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효과성을 그럼 나타내는 지표로는 보통 뭐냐면은 서비스가 어떻게 돼야지 될까요? 효과가 좋았다,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서비스의 퀄리티가 나쁘고서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서 보통 사용되는 것은 서비스의 퀄리티, 즉 서비스의 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로는 보통 서비스가 얼마나 좋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서비스의 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살펴본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좋았는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안 좋았는지 뭘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판단하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과정 기준. 과정 기준을 바로 뭐냐면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자 보시면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결핍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잘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서비스를 너무 풍족하게 준다고 이게 무조건 문제 해결이 좋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넘어가 버리면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예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병에 걸리게 됩니다. 빈곤의 덫에 걸린다고 표현도 하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받고 보니까 이 복지 받는 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좋아요. 일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일해서 버는 것보다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데 이제는 이 사회복지 문제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면 이걸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복지의 병에 걸렸다. 빈곤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빈곤을 벗어나면 이 서비스를 이제 못 받잖아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이 덫에 짐승 잡을 때 덫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 빈곤이라는 덫에 내가 걸려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치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의 연결은 적절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 성공 여부에 관한 자료들이 과정 기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과정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죠. 구조 기준, 이건 바로 뭐냐면은, 자, 구조 기준 말이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한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에 관심,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도시락 급식 바우처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한 업체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아이들에게 식단에 맞게끔 성장 발육에 맞는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업체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기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조 기준이라는 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 기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보면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만 어찌 보면은 자기 전공이 다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제일 크게는 정책적이냐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정책적 광의적 교수님들은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지역사회복지 이런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미시 쪽 이 실천 쪽 교수들은 실천 기술론, 또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론, 또 프로그램 개발 평가, 또 이제 통계 수업, 그리고 가족복지론 이런 수업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다 갈라지거든요. 그것처럼 그런데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사회복지 법제론을 수업을 하라. 할 수는 있겠죠. 하긴 하겠죠. 하더라도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왜? 제 주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 과목을 다 맡거든요. 대학에서 수업을 맡을 때에도. 그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조직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구조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과 기준입니다. 성과 기준은 첫 번째 줄만 잘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과를 두고 서비스 질을 판단한다. 자, 성과 기준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POSC 방식에서 나왔던 이 성과 지향적 책임성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성과 지향적 책임성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달성했느냐 이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자 보시면은 성과 기준은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과를 두고 서비스 질을 판단한다. 즉 아동 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아동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끼니를 거르지 아니하고 밥을 잘 먹었어요. 이제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 가정 자녀들, 즉 가정에서 정상적인 식단을 먹고 자란 애들하고 취약계층에서 살았지만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식단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도시락 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밥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잘 먹고 자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 발육 상태가 일반 가정집 애들하고 차이가 나면 될까 안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 서비스는 잘못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일반 가정집 자녀들과 취약계층 자녀들과 즉 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받은 자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성장 발육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서비스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 잘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의 질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성과 기준, 즉 밑에 보시면은 과정 기준이나 구조 기준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여서 결국 성과 기준의 효과성, 즉 결과물을 뭐 해본다? 유추해보고 추정해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프로그램이 참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효과성, 즉 결과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서비스의 질이 좋았는지, 프로그램이 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어떻게 알아본다? 과정 기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즉 서비스가 이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서비스가 정말 그들에게 적절하게 잘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이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정 기준과 구조 기준, 그리고 성과 기준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의 유형부터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 시간을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에 있어서 POSC 방식에서 책임성에 관해서 그게 과정지향적 책임성과 성과지향적 책임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책임성의 유형에서 루시아 프리만이 언급했던 적용 대상 책임성부터 우리가 이 욕구 책임성까지 우리가 총 이제 한 8가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같이 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결국에는 이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서비스의 질이 그럼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과정 기준과 구조 기준과 성과 기준, 이 세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시 수업 시간이고요. 이제 3차시 시간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대해서 제가 3차시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분 06초, 07초 지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업은 25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25분 돼야 이 영상 전체 길이 있죠. 이게 끝나고 나서 수업 종료를 눌러야지만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30초 후에 이 수업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3차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